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에는요, 고쳐쓰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여기 고쳐쓰기 부분 이제 살펴보고 선생님이 여기 숙제로 냈었는데, 자, 어느 정도 찾아왔나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떠올려 보면서 글을 한번 고쳐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 쓰려면 무엇을 파악해야 되냐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쓰기 위해서는요. 글을 쓴 의도, 그 다음에 글을 쓴 주제를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염두해서 글을 고쳐 써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읽는 독자에 대해 잘 파악해 줘야 돼요. 독자가 어느 정도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독자의 수준이 어떠한지, 독자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적절하지 않은 건 고쳐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글의 구성 단계. 글의 구성 단계라 함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 적절한지를 파악해 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글의 제목이 주제와 내용을 잘 포괄하고 있는 제목인지도 파악해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문단 수준에서의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그렇죠. 하나의 문단에는 반드시 하나의 중심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자, 중심 생각과 어긋난 것이 있다면 중심 생각과 어긋난 것이 있으면 삭제를 해야 하고 중심 생각을 드러나기에 부족하다 하면 보충을 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문단 내에서 문장과 문장의 흐름이 원활해야 하는데 그 흐름이 접속사가 쓰인 경우에는 접속사가 잘 쓰이고 있는지를 파악해줘야 하고 접속사가 없는 경우에도 문장과 문장의 흐름이 적절하게 이어지고 있는지 전혀 다른 내용이 있지는 않는지 그거를 파악해주는 것도 문단 수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문장 수준에서는 우리 문장 자체가 제대로 된 문장인지 비문이라고 하죠. 잘못된 문장을 비문은 아닌지 문장 내 호응 관계가 적절한지 그 다음에 단어가 잘못 쓰인 건 없는지 맞춤법이 틀린 경우는 없는지, 띄어쓰기가 잘못된 건 없는지 등 좀 자잘자잘한 부분에서의 고쳐쓰기가 있다. 어법에 틀리는 걸 고치는 등의 이런 고쳐쓰기가 문장 수준에서의 고쳐쓰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상하고 어색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가 제일 눈에 띄냐면 자, 공중도덕이라는 제목이 전체적인 내용과 좀 맞지가 않았죠. 왜냐하면 공중도덕은 굉장히 포괄적인 건데 여기서는 공중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중도덕이 일부겠죠.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것만 나오고 있으니까 제목을 좀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휴대전화의 올바른 사용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꾸어주면 적절한 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 전체 수준에서 먼저 살펴보면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좀 이상해요. 자, 언뜻 보면 지금 문단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처음의 내용이 뭔가 이제 화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서 너무 더 갔어요. 그죠? 도서관 문제까지 예를 드는 거는 지금 학교 전화에서의 문제, 뭐 버스나 전철안에서의 문제에서 도서관에서의 문제는 지금 여기 문단과 대등한 관계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휴대전화의 잘못된 예들을 하나, 둘, 세 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휴대전화 사용이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중심 생각, 주제가 제기가 되었단 말이야.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처음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세 개는 중간이 되겠죠. 잘못된 휴대전화 사용이 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네, 끝이 없어요. 끝을 넣어줘야 돼요. 끝을 뭐라고 넣어주냐면, 뭐 휴대전화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앞으로 휴대전화를 이렇게 사용해서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라고 마지막에 맺은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글 전체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 구성 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독자층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죠? 네, 중학생의 독자층이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학생들한테 조금 와닿을 만한 내용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전화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된다든지, 휴대전화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가 뭐 틀어졌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좀 더 와닿겠죠. 대학생은 사실 여러분 대학 강의를 실제로 뭐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대학생 문제를 중학생의 문제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선생님이 살펴본 거 의도에 맞게, 주제에 맞게, 독자에 맞게, 구성 단계에 맞게, 제목에 맞게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고쳐주는 게 바로 글 전체의 수준의 고쳐쓰기였습니다. 자,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쓰기는 문단 수준은 말 그대로 문단을 한번 볼게요. 자, 처음 문단, 그다음에 중간 문단, 중간 1문단, 중간 2문단, 중간 3문단이 있는데 먼저 중간 2문단을 보면 중간 2문단의 중심 생각은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의 문제에 대한 게 바로 중심 생각이에요. 보통의 중심 생각은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대학생들에게 자유가 필요해서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야? 앞뒤 말이 안 맞잖아. 문제라고 했는데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지금 중심 생각에 어긋난 거죠. 요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삭제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도 보니까 버스나 전철원에서 큰 소리로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이 있다.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한심하다. 공공장소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중학생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는데 괜찮다. 어디 놀러가서 일일이 공중전화를 찾지 않아도 된다. 참 편리하다. 이 부분은 아예 내용과 맞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 1문단을 보면 도서관은 조용히 책을 읽는 곳이다. 도서관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러므로가 아니라 도서관이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데 그런데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피해 안 주고 마구 쓴다라고 문단 내에서 앞문장과 뒷문장의 연결이 그러므로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를 그런 대로 바꿔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본 거는 문단 내에서 하나의 중심 생각에 맞지 않는 내용을 삭제해주고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 내 접속사를 바르게 고쳐주는 수준으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에서도 보면 공공장소에서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걸 삭제하고 나면 세 줄밖에 안 돼. 너무 짧잖아요. 여기다 좀 첨가를 해주면 되겠죠.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잘못 사용하는 그런 피해 사례를 좀 넣어주면 이 문단의 중심 생각이 좀 살겠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보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쓰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나 이제 문장 수준인데요. 되게 많아요. 비문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 휴대전화가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좀 이상하죠? 휴대전화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휴대전화를 잘못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사용하는 이들을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호응이 잘 되겠죠? 우리 집만 해도 뭐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했는데 영향이라는 말은 긍정적일 때 쓰는 말이에요. 이때는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피해를 줄 것이다 라고 바꿔주면 좋겠고요. 도서관은 이거는 뭐 오타겠죠. 도서관으로 바꿔주고 진동으로 해놓던가. 자, 턴이라는 거는 뭐뭐 하던이라는 거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근데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해놓던가라는 건 과거 회상이 아니죠. 뭐뭐 든으로 바꿔줘야겠죠. 든가. 그래서 뭐뭐 든가 A 든가 B 든가 하면 A나 B 중에 선택을 할 때 쓰는 든이거든요. 잘못 많이 표현되는 건데 던이 아니라 든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휴대전화가 문제는 아니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뭐 요거는 아예 그냥 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뭐뭐 한 채인데 자체라는 거는 뭐뭐 한 척하다, 뭐뭐 하는 척하다를 줄이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휴대전화를 켜놓은 상태로라는 말이죠. 자, 뭐뭐 한 상태로는 이렇게 아이를 써줍니다. 채를 아이라고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여긴 좀 다른 예인데 한심했다라는 말이 좀 너무 과격한 그런 감정의 노출이잖아요. 큰 소리로 나무라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로 바꿔주는 게 조금 더 중립적인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선생님이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마 다 찾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밑줄이 아마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것과 어느 정도 중복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문법적인 직관력이 있거든요.
모국어 화자에게는 문법적 직관력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된 비문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말할 때 그렇게 쓰면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쓸 때에도 역시 문법적 직관력에 맞추어서 잘못된 거를 고치는 능력이 우리 머릿속에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된 거를 찾고 여러 번 고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찾아가는데 이제 많이 능숙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문법적인 요소는 아마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채나 뭐 등가 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여러분이 좀 암기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여기 교과서에 나온 부분만이라도 좀 익혀가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에 나온 부분만이라도 여러분이 알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도록 쌤이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예를 한번 보았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연습한 건 시험에서는 제외예요. 네, 요거는 강의 들은 사람 혜택 주는 겁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이렇게 고쳐 쓰는 거다라고 알면 되고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교과서.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 있죠? 교과서에 나온 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시험 문제 제외. 하지만 여러분 고쳐쓰기 맛보기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넘어갑시다. 자, 우리 쓴 글을 돌아보며 우리 교과서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의 목표는 어디까지냐면요. 여러분 글 전체 수준의 고쳐쓰기.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페이지 77페이지까지 하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예요. 그러면 한번 선생님과 77페이지까지 열심히 한번 배워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글쓰기에, 그리고 고쳐쓰기의 목적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우리 생각열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자, 차를 고치고 있어요. 옆에 보니까 지금 차 고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제 달라붙어서 차를 고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엔진을 더 튼튼하게 만들자, 어떤 사람은 차의 앞부분을 충돌에 안전하게 만들자, 어떤 사람은 옆 거울을 넓게 만들자, 아주 멋진 자동차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차를 고쳐서 완성하는 것과 글을 고쳐서 완성하는 것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완벽한 작품,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거죠? 여러분 비싼 돈 주고 차 샀는데 차가 이상해. 막 가다가 갑자기 서고 그다음에 뭐 여기 거울에 너무 조그매서 앞이 안 보이고 사고 났는데 다 부셔지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완성품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글도 마찬가지야. 내가 서점에 가서 책 한 권을 사는데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인지 모르겠어. 비싸게 말이야 내가 13,000원 주고 책을 샀는데 이 책의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글도 완벽한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고쳐쓰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고쳐쓰기의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은 나의 의도를, 글쓴이의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글쓴이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거고 돌려 말하면 의도를 분명하게 전달하면 독자가 정확하게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고쳐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고쳐쓰기의 원리를 이해해 봅시다. 자, 보니까 두 친구가 대화를 하고 있네요. 진이야, 뭐 하고 있어? 교내 신문에 실을 글을 쓰고 있어. 인생에 관한 글이구나. 아, 아닌데, 공부에 관한 글인데. 지금 얘는 뭐예요? 독자죠? 그런데 독자가 글을 읽었는데 지금 핀트가 어긋났어. 인생에 관한 글이다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아니야 공부에 관한 글이야. 즉 내 의도를 얘가 파악해서 못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글을 고쳐 써야겠죠. 공부를 주제로 무슨 글을 쓰게? 아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많잖아. 다 쓴 거야? 이제 고쳐쓰기 하려고. 자, 이제 고쳐쓰기를 하려고 이 친구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친구, 우리 진이가 어떻게 고쳐쓰기를 해야 될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우리 7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져 얘들아. 여기가 바로 뭐냐? 시험 문제. 자, 여기 나오는 예문이 다 이제 시험 문제예요. 자, 진이가 쓴 글입니다. 제목이 인생의 소중한 가치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 남자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너 인생에 대한 글을 쓰는구나. 왜 그래? 그쵸. 제목이 인생이 소중한 가치니까. 그런데 지금 진이는 뭐야? 공부에 대한 글이죠? 그럼 뭐 해야 돼? 아, 이 제목 좀 손을 봐야겠구나. 그쵸? 여러분, 제목은 너무 포괄적이면 안 돼요. 제목은 내용을, 주제를, 목적을 잘 살리는 제목이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글을 읽기 전에 문제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글 전체 수준에서의 고쳐쓰기 어떻게 하면 좋냐면 목적에 맞는 글을 썼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자, 목적에 맞는 글을 썼는지 파악하려면 이제 그 글의 주제와 읽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해 주는 거죠.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글을 읽는 대상, 즉 독자층을 파악해 주어야겠지요. 자, 그러면서 글의 목적, 글을 읽는 대상을 고려해서 글의 제목을 좀 바꾸어 줘야겠고요. 그 다음에는 글의 구성 단계에 따른 내용이 적절한지 처음, 중간, 끝에 들어가는 구성 단계의 짜임을 파악해 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부족해서 보완을 하는데 이 문단을 첨가하려고 할 때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지 문단을 넣어보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글 전체 수준의 고쳐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제목을 읽고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며칠 전에 교내 경시대회를 준비하던 나는 문득 공부를 하는 까닭을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공부는 왜 하는 것일까? 공부는 학생의 의무이니 학생은 당연히 공부해야 한다는 말은 이 질문에 좋은 답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아, 여기가 처음 부분이겠네요. 그쵸? 처음 부분. 처음 부분의 중심 내용은 공부를 하는 까닭에 대해서,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하는 까닭 문제, 이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 라고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중간 부분에는 당연히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안정적인 직장에 가기 위해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 공부를 한대요. 또는 공자나 맹자처럼 자기 수양을 위해 공부하기도 한다. 자기 수양? 자기 수양? 도덕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 공부한다? 자, 공부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다. 내가 지난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오르면 어머니께서 휴대전화를 바꿔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도 이와 틀리지 않다. 얘들아, 잘 봐봐. 여기 문단에 지금 내용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안정적인 무엇을 얻기 위해 또는 현실적인 무엇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거야. 근데 여기 뭔가 이렇게 좀 내용이 안 맞는 게 있네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처럼 내용을 잘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를 하면 공부에 따른 대가를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공부하기 어려워진다. 그쵸? 목표가 없어지면, 뭔가 이제 보상이 없어지면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죠. 나는 요 사이 공부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것은 지난번에 성적이 많이 오르고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뭔가 이상해. 그쵸? 의욕이 떨어진 까닭이 뭔지 생각했는데 그 까닭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뭔가 헛다리를 짚은 내용 같아요. 자, 지금 시점에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모두 결정 지을 수는 없다. 지금은 내가 당장 무엇이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좀처럼 모른다. 이럴 때 공부를 해놓는 것은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대비가 될 것이다. 자, 여기가 끝부분 같아요. 그죠? 근데 끝부분으로 이제 공부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대비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앞부분에 구성 단계에 뭐가 좀 더 들어가면 내용이 조금 더 완전한 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글을 읽었으니까 글 전체 수준에서 한번 고쳐볼게요. 자, 먼저 이 글의 주제가 뭘까, 얘들아? 주제는 인생에 대한 걸까? 공부에 대한 걸까? 그렇죠. 공부에 대한 거죠. 공부를 하는 까닭. 공부를 하는 이유. 까닭에 대한 게 이 글의 주제야. 그죠? 이 글의 주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까닭에 대한 거고, 글을 읽는 대상은 누굴까요? 자, 이 글을 읽는 대상은 앞에 보니까, 교내 신문에 글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마 중학생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글을 읽는 대상은 바로 중학생들이겠죠. 친구들. 신문을 읽는 중학생들이 되겠죠. 그러면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쳤을 땐 글을 쓴 목적과 글을 읽는 대상을 고려해서 내용을 점검하고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며 고쳤어야 돼. 먼저 주제를 파악했고 대상을 좀 파악해 줬네요. 자, 옆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 제목은 인생의 소중한 가치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고치면 좀 더 주제가 내용과 적합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좀 흥미를 낼 수 있게 하면 좀 상징적인 거. 공부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재밌게 제목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중요하죠? 이 글의 구성 단계에 따른 내용인데요. 처음 부분은 공부를 하는 까닭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나왔어. 그리고 공부를 하는 까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중간 부분에 보면, 자, 여기 중간 부분,
자, 중간 1 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뭐 하기 위해 공부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한다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1 부분은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 중간 이 부분은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하면 안 되는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하면 이거에 따른 대가를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공부를 하기 어려워진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하면 안 되는 까닭에 대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끝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 나오고 있죠. 내가 지금 시점에서 내 삶의 방향을 모두 결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장차 무엇이 될지 무엇을 해야 좀처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놓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대비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한 대비로서의 공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그런 공부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짜임 처음과 중간과 끝에 들어갈 내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다음 문단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위치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이 좀 부실한 이유가 미래를 위한 대비로서의 공부하기 전에 이제 뭔가 진정한 공부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돼.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공부를 많이 해, 사람들이. 근데 그게 문제가 돼. 그러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할 때의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즉, 교육을 하는 것은 그 교육을 하는 그 자체가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공부는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가치가 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내 삶의 진짜 궁극적인 삶의 목적, 삶의 꿈, 이것을 나의 어떤 진로, 이것을 결정지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된다는 거야. 또한 내가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깨닫게 해주는 건 역시 공부다. 즉, 내가 이제 진로를 탐색하거나 내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발견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 발견하는 것 자체도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체육 시간에 열심히 체육 활동을 하고 국어 시간에 열심히 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글을 쓰다 보니 글에 재능이 있네? 내가 글을 고쳐 쓰다 보니 내가 글 고치는 재주가 있네? 아니면 내가 체육을 하다 보니 내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발달돼 있네? 내가 노래를 하다 보니 내가 음감이 다른 친구에 비해 굉장히 뛰어나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야. 이것도 역시 공부의 아주 중요한 목표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나의 꿈이 무엇인지,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공부이고, 나의 아주 중요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돕는 길에 공부가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공부를 해야 하는 진정한 까닭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생님이 바로 전주에 우리가 그거 한번 봤잖아요. 그 학습 코칭 강의 들었죠? 여기 보면 학습에 흥미가 있었고, 학습 동기에서 여기 보면 진로가 있었고, 여기 보면 보상이 있었고, 여기 인정이 있었고, 여기 경쟁이 있었어요. 기억나나요? 그래서 이거 되게 유심히 봤는데, 이 학습 동기라는 거, 공부를 왜 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흥미, 공부 자체가 재밌어. 그죠? 공부 자체가 재밌고 이 재미있다는 건 뭐냐면 나를 발견하는 거거든. 이 공부가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공부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자신감을 발견하는 과정이 재밌는 거야. 그게 공부의 흥미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야, 지금. 공부를 하는 진정한 까닭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흥미, 나의 재능과 나의 끼와 나의 자신감을 발견하는 바로 흥미, 이게 바로 공부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부한다? 보상이죠. 너 이거 하면 뭐 사줄게. 그죠?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이런 보상은요, 사실 굉장히 저급한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진짜 공부를 잘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꿈을 발견하라고 하죠. 진로를 발견하라고 하죠. 이 진로, 나의 꿈,
이 진로라는 게 정말 무슨 나의 대학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학 가기 위해서 어떤 나의 그런 구체적인 진로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나의 전체적인 꿈, 나는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될 거야. 아니면 나는 뭐 이렇게 디자인을 좋아하니까 디자인 공부를 할 거야. 이런 나의 전반적인 나의 진로. 그리고 나 자신의 어떤 역량을 발견하는 흥미. 여기에 중점을 둘 때 진짜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공부하기 위한 이제 동기로 두어야 되는 거죠. 경쟁은 적절하게 내가 공부를 잘하게 하는 도움은 되지만 진짜 궁극적인 이유는 되지 않고요. 인정이나 보상은 조금 낮은 동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얼마 못 갑니다. 너 이거 하면 엄마가 10,000원 줄게. 너 이거 하면 엄마가 뭐 사줄게. 이거는 진짜 내가 공부하는 목적을 찾지 못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말한 이 교육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할 때 공부가 참 재밌어진다. 공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이 부분은요,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던 현실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들어가면 좋겠죠. 공부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삶의 참 가치를 찾는 것이다. 여기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이 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자 하면서 마무리가 되면 좋겠죠. 자, 그래서 답은 이 문단이 들어갈 부분은 다가 끝나는 위치, 라의 중간, 다와 라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와 라의 사이. 여기 부분에 들어가면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쓰기 정리하겠습니다. 글을 전체적으로 훑어 읽어요. 먼저 빠르게 훑어 읽습니다. 중간중간에 맞춤법이나 비문이 보여도 일단은 꾹 참고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쓴 목적을 확인합니다. 자, 글을 쓴 목적을 확인한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글을 쓴 주제, 글을 쓴 의도, 글 읽는 독자들을 두루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글의 주제와 내용이 잘 드러나는 제목을 검토해서 제목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치우쳤다면 고쳐줘야겠죠. 자, 글의 구성 단계 처음, 중간, 끝이 잘 이루어져 있는지 부족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줍니다. 여기까지 글 전체의 고쳐쓰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 짚어준다고 했죠? 자, 글 전체 수준에서의 고쳐쓰기, 무엇을 봐야 하는지, 어떤 게 글 전체 수준의 고쳐쓰기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단 수준, 지금 살펴봤던 요 글 있죠? 요 글의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